범죄의 끝판왕이 다크웹인 것이고,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혹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도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동 포르노라든가 불법 무기, 마약이라든가 총기 혹은 인신매매까지 혹은 청부살인, 나는 추적이 안 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되는 거죠. 다크웹이 왜 위험하고 접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것도 또 오해긴 한데, 다크웹이라고 해서 이게 앞에 다크라고 붙었잖아요. 이 다크가 나쁜 의미로 지금 보이는데, 원래 다크웹을 우리가 정의로 하자면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사파리라든가 이런 브라우저로 접속하지 못하는 곳을 우리가 다크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그런 곳이 어디냐? 대표적인 게 토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르 네트워크는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거든요. 다크웹의 대표적인 토르 네트워크를 이용하자면, 이 토르가 1990년대에 아마 미국 해군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 보안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도청을 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게 그 토르 프로젝트인데, 그게 2000년 초반에 이제 대중들한테 그냥 쭉 공개를 한 거죠. 왜냐면 우리만 쓰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쓰면은 오히려 더 티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거기에 우리가 섞여 있어야 더 편하니까.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이 토르 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 토르가 오니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보면 양파예요. 데이터를 보낼 때 양파처럼 보냅니다, 진짜로. 그래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보낼 때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요. 이 토르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작하면 크게 이제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경유해서 목적지에 가라, 이걸 설정한 다음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먼저 딱 받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암호화를 3겹을 합니다.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암호화를 1번, 2번, 3번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A로 보내면 처음 겉대기를 A만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해요. 그럼 얘가 A를 해독해요. 그러면 나는 B로 보내면 되겠네. B로 보냅니다. B만 해독할 수 있는 걸로 또 한꺼풀 벗깁니다. 그리고 보내. C도 한꺼풀 벗기고 목적지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누가 이 데이터를 봐도 3겹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 게다가 목적지도 찾을 수가 없죠. IP 주소도 사실 A, B, C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적도 힘들고 중간에 뭐 도청도 힘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토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토르 네트워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다크웹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크웹의 가장 장점이 추적이 힘들다, 익명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익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뭐 정치나 아니면 뭐 언론 이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범죄자들. 근데 이제 비중이 범죄자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자극적인 것들을 쉽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다크가 돼버린 겁니다. 브랜딩 자체가 다크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르 네트워크 개발하신 분이 조금 억울하죠. 이제 나는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졸지에 다크웹의 아버지가 돼버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크웹이 원래는 범죄자들의 소굴이 아니었다,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다크웹을 들어가면 위험하냐 라고 이제 처음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다크웹 사이트도 그냥 똑같은 사이트들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혐오스러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가 조금 기괴하고 뭐 이런 소문이 나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다크웹에 있는 범죄 사이트는 추적이 안 되나요? 추적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이 추적이 힘들다는 걸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느려요. 제가 아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암호화를 하고 그걸 3군데를 보내기 때문에 3군데에서 또 해독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려면 한국인 성격에는 이용 못합니다. 그거 진짜로. 뭐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그만큼 익명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크웹 서비스들도 추적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추적을 하려면은 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죠. 네. KS 한국 고용정보에서 일어난 유출 사건은 어떤 상황인가요?
KS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뭐 임직원들의 정보들이 인사 관련된 파일들이 유출이 된 거죠. 그리고 다크웹에서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던 겁니다. 그것까지 이제 밝혀진 거죠. 근데 이게 SKT 사건이 크게 터져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해킹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정말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늘 있었던 일이어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4년도에 혹시 대학생들 23만 건, 18만 건 개인정보 유출된 거는 기억나시나요? 모르시죠? 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해킹 사건 사고들을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라이브나 영상으로도 다뤄왔었는데 늘 있었던 일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SKT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해킹 사건에도 사람들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다, 다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아마 유튜브 주제로 다루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다크웹에서는 그런 일들이 조금 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들을 거래하고 이런 사고팔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요. 고객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는지는 또 다른데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라는 거에도 활용을 합니다. 이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디랑 만약에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다크웹에서 누가 샀어요. 그럼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른 데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구글도 들어가 보고, 네이버도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 대부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똑같은 세트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피싱 공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전화를 하면 진짜 이름만 알아도 누구누구시죠? 하면은 맞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지? 뭔가 바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름과 주소까지 알아. 그러면 더 신뢰도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피싱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싱 공격도 있고 광고 업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개인정보 이 DB를 원하시는 곳들이 많습니다. 문자 날리거나 그래서 뭐 광고하시는 분들 그런 곳에서 이런 DB를 원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식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런 연락도 받았거든요. 무슨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객 DB가 굉장히 중요한 업체였나 봐요.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데에서는 이 고객 정보, 이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뭐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를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또 뿌릴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다크웹에서는 어떤 물건까지 거래되고 있나요? 신분증이랑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긴 한데, 다크웹이 이제 익명인 거잖아요. 저는 완전 익명은 저는 파멸을 낳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해킹 사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익명과 관련된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 끝은 좋지 않더라고요.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얼굴을 딱 공개하고 이제 서로 만나고 예의를 차리고 이런 이유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이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익명은 나에 대한 신분이 없고 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익명이 좋다, 뭐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본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익명의 끝판왕이 다크웹인 것이고,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혹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도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아동 포르노라든가 뭐 불법 무기, 뭐 마약이라든가 혹은 총기 혹은 인신매매까지 혹은 청부살인 이런 것도 다크웹은 이제 나는 추적이 안 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유심과 신분증 정보까지 있으면 나를 복제하는 범죄가 가능해지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심각한 케이스가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대출 통장이 뚫리고서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막 1억인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링크도 클릭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예시입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그게 유출이 되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이걸 다른 데에서도 써본다고 했잖아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봤는데 2차 인증이 없었어요. 해커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하필 그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기능이 사진을 자동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백업하는 기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해커가 클라우드에 들어갔더니 신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증 정보를 이용해서 요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비대면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신분증 하나로 그것까지 가능하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개인정보들은 당연히 그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신분증 정보가 유출돼서 그걸로 대출통장 개설이 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결과적으로는 보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잡기가 쉽지 않죠. 해킹은 정말 그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해킹을 당하고 나서 정말 저의 피 같은 돈이에요. 이거 다시 찾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거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더 다른 해킹에 당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기에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악질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런 금전적인 손실이 있어서 이 해커를 다시 찾아내서 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해커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해커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은 해킹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얼마를 주면은 자기가 해킹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도 쉽게 당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해커를 해킹할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기라든가 혹은 내가 뭐 다시 범죄자가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돈을 줄게, 좀만 돈 더 줘봐, 뭐 이렇게 더 당할 수 있다거나, 그래서 저는 해킹 피해를 당했으면 그건 사실 포기하는 게 훨씬 더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크웹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긴 해요.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 이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해서 내 개인정보가 지금 다크웹에 지금 떠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다크웹에 직접 들어가면서 찾아보겠다, 이건 조금 쉽지 않겠죠? 네. 앞으로 SK텔레콤과 같은 해킹 사건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해온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보안은 사실 돈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돈을 써도 개발이나 뭐 마케팅이든 여기에는 실적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보안에 내가 1억을 썼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22년에 1억을 썼어요. 그럼 2023년에 2억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1억 했는데도 괜찮은데 오히려 좀 더 줄일 수도 있나? 근데 이게 당연한 생각인 거죠. 그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잘 모르니까 실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일하면서 최대 실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해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제 최대 실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안 의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더 이런 사건들이 더 커질 것 같고, 이게 진짜로 해킹을 당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경영자들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연한 거겠죠. 돈을 안 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좀 그게 부족했다 보고, 그런 상태이니까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